안녕하세요. 선주 국어교실 선주쌤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형태소와 단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출발! 단어를 공부하기 이전에 형태소를 먼저 짚고 가야 됩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은 아닐 거예요. 우선 형태소의 개념부터 살펴보면 형태소는 최소의 유의적 단위를 의미합니다. 이때 최소라고 하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는 말은 예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딱 봤을 때 나라는 음절과 비라는 음절로 쪼개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쪼개놓은 나와 비가 팔랑팔랑 날아다니는 나비와 아무런 연관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나비라는 단어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반대로 꽃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꽃무늬가 그려진 예쁜 신 혹은 꽃처럼 예쁜 신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지요. 이 단어도 똑같이 꽃과 신으로 쪼개지는데 이때 쪼개놓은 꽃은 꽃신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지요. 신은 신발이에요. 신발. 그러니까 꽃신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신이라는 단어는 꽃과 신 두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유의적 단위라고 할 때 이 유는 있을 유를 떠올리면 되고요. 의는 뜻의를 떠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유의적이라는 말은 의미를 가진 혹은 뜻을 가진이라는 말이 되겠죠. 이때의 의미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건 의미가 있어. 이것도 이런 의미가 있어. 이럴 때의 의미, 실질적 의미는 물론이고 여기에 문법적 의미까지를 더한 개념입니다. 문법적 의미라고 하면 단어들 사이에서 어떤 문법적 의미를 담당하는 부분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조사, 접사, 어미 같은 애들을 문법적 의미를 가진 형태소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형태소를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자립 여부예요. 이 형태소가 자립하여 나타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형태소를 구분하면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립 형태소라고 하면 말 그대로 자립하여 쓰일 수 있는 형태소를 말하는 거고요. 의존 형태소는 자립하여 쓰일 수 없는 형태소를 말하는 거예요. 의존 형태소 같은 경우는 반드시 다른 말에 의존해서 나타나는 형태소를 말하는 거예요. 자립 형태소에는 체언에는 뭐가 있어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죠. 얘네들은 모두 자립 형태소예요. 또 수식원에 속하는 애들 뭐가 있어요? 관형사, 부사 같은 애들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독립원에는 감탄사가 있죠. 요거 아직 배운 건 아니고요. 조금 있다가 우리 품사 분류할 때 다시 한 번 더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체언과 수식원, 독립원 같은 애들이 자립 형태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의존 형태소는 우선 관계어원에 해당하는 조사, 문장에 홀로 나타날 수 없죠. 또 용언에 해당하는 아이들, 용언은 어간과 어미로 구성이 되는데 얘네들은 짝꿍이에요. 어간은 반드시 어미가 있어야 되고 어미는 반드시 어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둘은 서로가 의존하기 때문에 의존 형태소다. 이렇게 보아야 되고요. 그 다음 접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어근의 앞이나 뒤에 나타나거든요. 어근이라고 하는 애들은 홀로 막 쓰여요.
혼자 막 쓰이는데 접사는 절대 혼자 못 쓰여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의존 형태소가 되는 거예요. 다음은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에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이들은 구분 기준이 다른 거예요. 실질 형태소라고 하면 말 그대로 실질적 의미를 가진 아이들을 말하고요. 형식 형태소는 실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문법적이고 형식적인 의미만 갖는 아이들을 이르는 말이에요. 그럼 실질 형태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모든 자립 형태소들은 실질 형태소가 됩니다. 그 다음 의존 형태소 중에는 실질적 의미를 가진 애가 요거죠. 용언의 어간이죠. 그쵸? 용언의 어간이 실질적 의미를 갖는 형태소가 됩니다. 나머지는 조사라든가 접사라든가 또 용언의 어미 같은 경우는 모두 다 문법적이고 형식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유일 형태소라고 있는데 요건 학교에서는 잘 다루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수능 문제에 보이기 때문에 설명하고 가려고 합니다. 유일 형태소는 오직 하나의 형태소와만 결합하는 형태소를 말해요. 예를 들면 오솔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때 길은 차가 다니는 길은 찻길, 골목에 있는 길은 골목길, 산에 있는 길은 산길. 이때 길은 수많은 다른 단어들하고 만나서 결합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오솔은요. 오솔은 오직 길하고만 결합이 됩니다. 또 용언 중에서는 착하다를 한번 볼까요? 하다라는 말은 공부 뒤에 붙으면 공부하다라는 동사를 만들어내고요. 일이라는 말에 붙으면 일하다라는 동사를 만들어내고요. 노래라는 명사 뒤에 붙으면 노래하다라는 동사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하다는 다른 말들 뒤에 언제나 자유롭게 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착은 오직 하다하고만 결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때 착은 유일 형태소가 되겠죠. 하나만 더 볼까요? 아름답다. 아름답다의 답다 같은 경우에는 남자답다, 사람답다, 인간답다, 학생답다 얼마든지 다른 말들과 결합이 가능해요. 그런데 아름 같은 경우에는 원더풀, 뷰티풀 할 때 그 아름이에요. 이 아름 같은 경우에는 오직 답다하고만 결합을 하네요. 이런 형태소들을 유일 형태소라고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생각보다 유일 형태소를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번에는 형태소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비가 꽃밭의 꽃에 앉았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에 나타나는 형태소들을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나비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하나의 형태소라고 했었죠. 자, 얘는 문장에 자립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립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가는 이 문장에서 나비가 주어로 쓰일 수 있게끔 해주는 주격조사예요. 주격조사니까 문장에 자립적으로 나타날 수 없죠. 의존 형태소가 되면서 문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으니까 형식 형태소가 됩니다. 이번에는 꽃밭이 나왔어요. 언뜻 보기에 이게 한 단어니까 하나의 형태소처럼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얘는 꽃과 밭으로 쪼개지죠. 그리고 꽃과 밭이 각각 꽃밭과 아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각각의 형태소다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꽃도 그렇고 밭도 그렇고 둘 다 문장에 자립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자립 형태소이면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소가 되겠죠. 그 다음 나비가 꽃에 앉았는데 어디의 꽃에 앉았어요? 꽃밭의 꽃에 앉았죠. 그러니까 이 의는 꽃밭이라는 단어가 이 문장 속에서 관형어로 기능할 수 있게끔 해주는 관형격 조사예요. 그러니까 의존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가 되겠죠. 자,
자, 꽃도 나왔어요. 꽃. 자, 여기 꽃도 마찬가지로 자립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가 되겠죠. 그럼 애는 어디에 앉았다 하니까 장소를 나타내주는 부사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의존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가 되겠지요. 앉았다를 볼까요? 앉았다 같은 경우에는 얘가 서술어예요. 용언이니까 어간과 어미를 가지고 있겠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용언은 어간과 어미로 구성이 됩니다. 이때 어간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미는 문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그런데 둘 다 어때요? 어간은 어미가 있어야 되고 어미는 어간이 있어야만 한다 했어요. 둘이 짝꿍이에요. 그래서 둘 다 의존 형태소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간은 뭐가 될까요? 안이 되겠죠. 앉다. 얘가 그러니까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가 되겠고요. 앗은요. 앗은 종결어미 다 앞에 온 먼저 선자를 쓰죠. 선어말 어미예요. 그러니까 얘는 의존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가 되겠죠. 어미니까. 다도 종결어미니까 의존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진이 밥을 먹는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때 진은 고유명사니까 자립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가 되겠죠. 이는 진이라는 고유명사가 주어로 쓰일 수 있게끔 해주는 주격조사예요. 그러니까 의존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가 됩니다. 무엇을 먹었어요? 밥을 먹었어요. 밥도 마찬가지로 자립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가 되겠습니다. 을은 자, 밥이라는 단어가 이 문장 속에서 목적어로 쓰일 수 있게끔 해주는 목적격 조사예요. 그러니까 의존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가 되겠지요. 먹는다는 자, 어간이 무엇일까요?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먹으면 먹이 되겠죠. 그쵸? 네, 먹이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가 되고요. 자, 먹는다 할 때 는은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예요. 선어말 어미는 어미 앞에 오는 게 됩니다. 얘도 어미의 한 종류예요. 의존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가 됩니다. 다는 이 문장이 끝났습니다 하는 종결어미예요. 종결어미니까 의존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가 되겠죠. 이제 단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는 최소의 자립 형식을 말합니다. 우리말 띄어쓰기 규정을 보면 단어별로 띄어쓰음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는 띄어쓰기 단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사를 학교 문법에서는 단어에 포함시키고 있어요. 조사는 홀로 쓰일 수 없는 의존 형태소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단어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사는 홀로 쓰일 수 없지만 다른 말에 기대어서 문법적 의미 관계를 표시해 주기 때문에 조사를 단어에 포함하자 이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띄어쓰기 규정을 다시 보면 단어별로 띄어쓰음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기본 조항을 달아두고 그 뒤에 단 조사는 앞말에 붙여쓰음을 원칙으로 한다 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둔 것입니다. 단어는 어근과 접사로 구성이 됩니다. 어근은 단어에서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을 이루는 말입니다. 접사는 반드시 어근의 앞이나 뒤에 붙어서 의미를 더하거나 그 기능을 바꾸어주는 주변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사는 홀로 쓰일 수 없어요. 얘는 의존 형태소가 되겠죠. 반드시 어근의 앞이나 뒤에 의존해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이때 우리가 또 많이 헷갈리는 게 있는데 체형 같은 경우에는 어근과 접사를 구별하는 게 쉬워요.
예를 들면 개살구라는 단어를 볼 때, 아, 살구가 중심 의미 어근이구나. 그럼 앞에 있는 개는 접사구나 하는 것을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도둑질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 도둑이 중심 의미구나. 도둑이 어근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질은 아, 접사구나 하는 것을 금방 찾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용언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헷갈립니다. 어간, 어근 두 단어가 소리도 비슷하고 느낌도 비슷하기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하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용언은 이미 아시다시피 용언은 어간과 어미러 구성이 되잖아요. 그럼 용언에서 어근은 접사는 어떻게 찾느냐? 자,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할까요? 먹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먹다가 어떻게 활용하나요? 먹다, 먹고, 먹으면, 먹어서, 먹으니, 점점점 이렇게 용언이 활용을 하죠. 용언이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활용이라 했던 거 기억해 보세요. 자, 이때 변하지 않는 부분, 이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간이라 하고, 변하는 이 꼬리 부분은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어요? 미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용언에서 어근과 접사를 찾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어간 부분을 먼저 찾는 거예요. 어간 부분을 먼저 찾은 다음에 여기서 어간 부분 안에서 어근과 접사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예문을 한번 볼게요. 드높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어떻게 활용을 해요? 드높다, 드높고, 드높으면 드높아서 드높으니, 점점점 이렇게 활용을 하잖아요. 이때 변하지 않는 부분, 여기가 뭐가 되나요? 어간이 되고 이쪽은 문장을 종결하는 어미, 종결어미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어간과 어미를 구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어간 안에서 어근과 접사를 찾는 거예요. 중심 의미는 높다니까 얘가 뭐가 돼요? 높다가 어근, 중심 의미가 되는 거고요. 높기는 높은데 어떻게 높아요? 드 높은 거죠. 의미를 조금 더해주는 얘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접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까요? 높이다를 보겠습니다. 높이다는 어떻게 활용을 하나요? 높이다, 높이고, 높이니, 높이면, 점점점 이렇게 활용이 되잖아요. 그럼 이때 변하지 않는 부분은 높이까지가 되죠. 여기까지가 어간이 되고 다는 역시 종결어미니까 어미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어간 부분에서 중심 의미를 찾는 거예요. 중심 의미는 뭐예요? 높다가 되겠죠. 높다가 어근이 되고 그럼 뒤에 있는 이는 높게하다의 의미를 가진 접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먹다 같은 경우는 여기가 어간인데 어간 안에 뭐만 있어요? 어근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먹다 같은 경우에는 어간과 어근이 같은 경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단어는 어근과 접사로 구성이 됩니다. 어근은 반드시 접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접사는 어땠나요? 반드시 어근을 필요로 하는 의존 형태소임을 확인했지요. 그럼 어근과 접사의 개념을 머리에 딱 가지고 단어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어는 크게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눌 수 있는데 단일어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꽃, 신, 나비와 같은 체언들은 하나의 어근이 하나의 단어를 이루고 있지요. 그 다음 앞에서 살펴봤던 먹다 같은 경우도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졌으니까 단일어가 됩니다. 가다, 높다 이런 단어들도 모두
하나의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일어가 되겠습니다. 단일어는 우리가 찾기가 쉬워요.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선 잘 다루지 않고 있고요. 복합어는 다시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누어지는데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으로 구성된 단어를 말합니다. 꽃과 신을 합성하면 꽃신이 되죠. 꽃과 나비를 합성하면은 꽃나비가 돼요. 예쁜 나비. 요럴 때 얘네들은 한 단어지만 어떻게 돼요? 각각의 어근을 가진 하나의 단어죠. 그쵸? 요런 애들을 합성어라고 해요. 파생어는 접사와 어근으로 구성된 단어들을 말해요. 이때 접사가 어근의 앞에 놓이게 되면은 접두사, 접사가 어근의 뒤에 놓이게 되면은 접미사라고 구별해서 부릅니다. 이렇게 접사에 의해서 파생되는 단어들을 파생어라고 하는데, 자, 접두사에 의해서 파생되는 것은 접두파생어, 그리고 접미사에 의해서 파생되는 단어는 접미파생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잠깐만 새길로 셀게요. 접사는 크게 파생 접사와 굴절 접사로 또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단어를 파생하는 데 관여하는 접두사나 접미사 같은 경우는 모두 파생 접사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럼 굴절 접사는 뭐냐? 우리 어간, 어미 할 때 그 뒤에 있는 어미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보통은 굴절 접사라는 용어보다는 어미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예문을 통해 단어의 종류를 좀 더 살펴보기로 할게요. 하늘, 하나의 어근이죠. 구름, 하나의 어근이죠. 예쁘다는요. 자, 하나의 어근이죠. 뛰다, 놀다 모두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렇게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아이들은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렇죠. 단일어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이번에는 비구름, 비와 구름 두 개의 어근으로 이루어졌네요. 책상은요, 책과 상 두 개의 어근이죠. 뛰놀다는 뛰다와 놀다 두 개의 어근입니다. 힘들다는 힘과 들다 두 개의 어근이 되겠죠. 돌아가다는 돌다와 가다 두 개의 어근으로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예문은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들의 예가 되겠죠. 세 번째 예문을 보겠습니다. 치솟다. 어근은 어디예요? 솟다가 어근이겠죠. 솟이. 그러면 치는 앞에 있는 접두사가 되겠죠. 솟기는 솟는데 어떻게 솟아요? 치솟아요. 자, 시어머니는 어머니가 어근, 시가 접사, 접두사. 가위질은요, 가위가 어근, 질이 접미사. 선생님은 선생이 어근, 님이 접미사 뒤에 있으니까. 도둑놈은 도둑이 어근이고 놈이 뒤에 있으니까 접미사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세 번째 있는 예문은 모두 파생어의 예가 되겠어요. 이 중에서도 앞에 있는 두 개는 뭐예요? 어근의 앞에 접사가 있으니까 얘들은 접두 파생어가 되고요. 뒤에 있는 애들은 접미사가 모두 뒤에 있으니까 접미 파생어가 됩니다. 지금 보신 접두 파생어나 접미 파생어의 경우에는 보면은 기본 가지고 있는 어근에 살짝 의미만 더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죠, 접사가. 이런 접사들은 우리가 한정적 접사라고 따로 구별해서 불러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보실 이 네 번째 예문도 모두 다 접미 파생어이긴 한데 조금 달라요, 접사의 기능이. 자, 꿈을 꾸다 할 때 꿈 명사예요. 높이를 구하라 할 때 높이 날다 할 때 높이, 요 세 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꿈을 꾸다 할 때 꿈은요. 자,
꾸다라는 동사죠. 동사 어간, 즉 어근에 무가 붙었어요. 그래서 꿈이라는 명사를 파생해냅니다. 이때 품사를 바꿨지요. 이렇게 품사를 바꾸는 예를 명사를 파생시킨다고 해서 명사 파생 전미사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는 높이를 구하라를 볼게요. 이때 높이는요. 자, 목적격 조사가 붙었어요. 격조사가 붙을 수 있는 예는 품사가 명사입니다.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높다라는 형용사 어간에 자, 이라는 말이 붙음으로 인해서 얘가 명사로 파생됩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는 뭐가 될까요? 예, 아까 무처럼 얘도 명사 파생 전미사가 되겠죠. 이렇게 품사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접사가. 이번에는 높이 날다. 높이를 구하라. 높이 날다. 형태는 둘이 똑같아요. 그런데 기능을 보면 좀 다르죠. 자, 높이 날다. 어떻게 날다? 높이가 날다를 꾸며주고 있죠. 그럼 얘는 품사가 뭐예요? 부사가 되는 거예요. 부사. 용언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해서 부사가 됐느냐? 높다라는 형용사 어간, 즉 어근에 이라는 말이 붙음으로 인해서 부사가 파생된 거예요. 그럼 얘랑 형태는 같지만 얘는 뭐라고 불러줘야 돼요? 부사 파생 전미사라고 불러줘야 돼요. 자, 이때의 전미사들은요, 위에 세 번째 예문에 있는 전미사들하고는 조금 다르죠. 자, 이렇게 한 단어의 품사까지 관여하는 매우 파워가 센 얘네들을 우리는 지배적 접사라고 불러요. 접두사는 모두 다 한정적 접사예요. 그런데 전미사의 경우는 지금 보신 것처럼 한정적 접사도 있고 지배적 접사도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 다 외워야 되느냐? 외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죠. 수능이나 모고에서는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는 언제나 친절하게 지문이나 보기 박스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지문이나 보기 박스를 잘 독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형태소와 단어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개념을 바탕으로 단어를 문법적 기능에 따라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